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관점입니다. 오늘은 늦둥이 아들의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위해 덜 먹고 덜 쓰면서 모아온 돈을 모두 주었건만 결국 아들과 며느리에게 배신을 당한 정선자님의 사연입니다. 그들은 결국 재판까지 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정선자님에겐 어떤 일이 있었고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정선자입니다. 예순을 넘기고 일흔을 앞둔 지금 돌아보면 우리 부부의 인생이 마치 긴 여정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와 남편은 결혼 초기부터 아낄 수 있을 때 최대한 아끼자라는 다짐 아래 지극히 소박한 일상을 이어왔어요. 저도 남편도 인생을 즐길 여유라곤 없었지만 아이를 낳고 나서는 더욱 절약에 집중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배부르고 등 따신 것보단 자식에게 조금이라도 더 좋은 걸 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더 컸으니까요. 사실 신혼 초기엔 월급날만 기다리며 생활비를 쪼개 쓰느라 정작 저희 두 사람을 위한 지출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였습니다. 옷이 낡아도 꿰매 입고 식당에 가고 싶어도 대신 집에서 간단하게 밥을 해 먹곤 했죠. 그렇게 틱을 모아 태산이 되진 않았어도 적어도 우리가 의지할 자금 정도는 마련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 부부의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소중한 존재가 바로 우리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이였던 데다가 늦둥이였으니 저희 부부는 아들에게 모든 정성과 애정을 쏟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결혼한 지 6년 만에 어렵게 얻은 자식이었거든요. 저는 집에서 아이를 봐야 했기에 남편 혼자 일해 벌어오는 수입이 빠듯할 때도 아들을 위한 교육비와 생활비만큼은 아낌없이 지출했습니다. 부모가 처음이니만큼 서툴고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아들을 위해선 최선을 다하자는 그 마음 하나로 저는 남편을 도와 동네 자투리 일을 조금씩 해가며 아들의 교육비를 모으곤 했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를 다닐 때까진 별 어려움이 없었는데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올라갈수록 돈이 더 많이 필요하더군요. 그래도 저희는 부모가 해줄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아들도 저희의 마음을 알아줬는지 생각보다 공부를 너무 잘해줬기에 대학도 좋은 곳으로 진학을 할 수 있었죠. 아들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집에 왔을 때 그 기쁨은 정말 이루 말할 수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뭐랄까, 가슴이 마구 벅차올라서 주체할 수가 없었달까요. 그렇게 무난하게 대학을 다니던 아들은 졸업 무렵이 되자 좋은 회사 취직까지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의 인생과는 달리 아들의 인생은 막힘없이 탄탄대로였죠. 그때부터 남편은 종종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우리 아들도 언젠간 좋은 사람을 만나서 장가를 가겠지. 그때 부모가 미천을 대줄 돈이 넉넉하게 있어야 하는데 말이야. 그러게요. 우리 진욱이도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좋은 인연을 만나 결혼을 할 날이 올 텐데 그때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더 모아나 봐요, 여보. 요즘 집값도 워낙에 비싸서 대출을 받네 뭐네 하던데 적어도 대출은 받지 않게끔 도와줘야지 옆에서. 그렇게 시간이 흘러 아들은 저희에게 정말 괜찮은 인연을 만났다며 결혼을 하고 싶다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한테 소개를 시켜주고 싶다는 말에 저는 흔쾌히 데리고 오라고 했고 얼마 후 며느리가 될 아이를 처음 봤는데 어찌나 싹싹하고 예의가 바르던지 요즘 사람들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초면인데도 부엌에 스스럼 없이 들어와서 설거지를 돕겠다고 하거나 저를 살갑게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요리를 어떻게 하는지 물어보기도 하더군요. 남편과 저는 가만히 눈빛을 교환하면서 복덩이가 굴러 들어왔구나 하고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의 옆을 책임져 줄 사람이라는 게 어찌나 마음이 든든하던지
저희는 고민할 것도 없이 두 사람의 결혼을 허락했습니다. 저렇게 예쁘고 싹싹하고 예의 바른 아가씨라면 충분히 사이좋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아들을 장가 보낼 준비를 하고 있던 저희 부부에게는 아들의 신혼집이 가장 큰 고민거리가 되었습니다. 두 사람 다 막 사회에 발을 디딘 단계였기 때문에 대출 없이 신혼집을 마련하는 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모아둔 돈을 털어줘서라도 마음 편히 시작하게 도와주자고 남편과 오랜 대화를 나눴습니다. 우리 예전에 진욱이 결혼할 때 적어도 신혼집이라도 편하게 해주자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여보. 우리 여태까지 모아놓은 돈이 얼마나 되죠? 어디 보자. 한 3억쯤 되나? 아마 그 정도는 있을 것 같은데. 그거 그냥 우리 진욱이한테 줘버립시다. 진욱이도 그렇고 새아가도 그렇고 사회생활 시작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을 텐데. 대출 받아 신혼집 사고 월급 받아 대출 이자 갚고 하면 남는 것도 하나 없을 거예요. 당신 생각은 어때요? 나도 당신 의견에 동의해.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그렇게 하기로 했었잖아. 저와 남편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아들에게 이 부분을 이야기했습니다. 너희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아파트를 증여해 주겠다고 말이죠. 아들은 처음에는 필요 없다며 부모에게 부담을 지워주기 싫다고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지만 결국 저희가 계속해서 고집을 피운 끝에 저희의 의견을 받아들여 줬습니다. 처음엔 단순히 증여라는 방식으로 아파트 소유를 넘겨주면 될 거라고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서류 절차를 알아보는 도중 남편이 TV 프로그램에서 봤다며 효도 계약이라는 것을 언뜻 제게 이야기하더군요. 그 말을 처음 들었을 땐 사실썩 내키지 않았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는 당연히 믿음, 그리고 가족 간의 정으로 이어지는 거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놀랍게도 부모가 재산을 미리 물려줬다가 갑작스럽게 자식과 갈등이 생기는 경우는 생각보다 적지 않았습니다. 자식이 부모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고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더 심한 경우에는 고부 갈등이나 가족 내 다툼으로 인해 부모가 외면을 당하는 사례도 있더라고요. 그런 극단적인 상황을 미리 방지하자는 뜻에서 저희 부부도 이른바 효도 계약을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진행한 결과 실제로 민법상 증여 계약에 특정한 조건을 붙이는 것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일명 조건부 증여라고도 부르는데 조건을 명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해당 증여를 해제하거나 재산을 반환받을 수 있다는 법이었습니다. 변호사님은 구체적인 효도, 계약 조항을 넣을 때에는 부모가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지나친 요구를 하거나 현실적으로 지키기 힘든 조건을 작성해 놓으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걸 작성하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나중에 자식이랑 법적 공방이 일어났을 때 계약 자체가 무효화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거든요. 사회적 타당성으로부터 벗어난다던가 하는 이유 때문에요. 그럼 어떤 조항들을 넣어야 할까요? 우리 아들은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긴 한데 세상에 100%라는 건 없습니다. 99.9%의 신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0.1%의 만약을 무시할 수는 없는 법이죠. 우선 첫 번째로 계약서 안에 작성되는 내용은 모두가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정해야 되고 부모와 자식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희는 아들 내외와의 법적 분쟁 자체를 원치 않았기에 효도 계약 조건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간소하게 구성했습니다. 예컨대 부모가 질병이나 사고로 입원해 있을 때 자식은 최소 주 1회 이상 병문안을 갈 의무가 있다.
라든지 부모가 질병으로 긴급한 도움이 필요할 시 최대한 지원을 해주고 정기적으로 연락을 할 의무가 있다라는 등 다소 포괄적인 문구로 작성을 했습니다. 이런 걸 작성하고 있으니 저로서는 조금 서글프기도 했습니다. 문장 하나하나에 자식에게 부담을 주고 싶지 않다는 마음과 함께 저희도 보호받아야 한다는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괜히 아들 내외가 이 계약서를 보고 마음이 상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됐습니다. 그리고 계약서를 다 작성한 다음 아들 내외를 불러 설명을 해주고 직접 두 사람의 도장까지 받아낼 수 있었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아빠가 너희를 못 믿어서가 아니야. 혹시나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혹시나 하는 거야. 너무 기분 상해하지 마. 에이, 어머니 괜찮아요. 저희도 알죠. 안 좋은 상황 같은 거 생길 일 없게 저희가 열심히 모시고 잘 살면 되는 거니까 마음 쓰지 마세요. 저희 기분 하나도 안 상했어요. 그치, 여보? 맞아요. 저는 되려 이런 계약서를 작성함으로써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저희 사이의 믿음이 좀 더 두터워진 것 같아서 기분이 좋은데요. 감사해요, 어머님, 아버님. 저희 정말 잘 살게요. 걱정했던 것과는 다르게 분위기는 훈훈하게 흘러갔습니다. 딱히 기분 상한 티를 내지도 않았고 되려 저희에게 잘하겠다는 아들 내외의 말에 마음이 조금이나마 놓이더군요. 그 뒤로 아들 부부는 서울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됐고 저희는 일단 아들 부부가 편안하게 신혼생활을 누릴 수 있게끔 각종 가구와 가전제품을 드리는 것도 도와줬습니다. 이왕 해주는 김에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줘야겠다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거든요. 사실 주변에서는 조금 걱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무조건 자식한테 많이 해주면 나중에 돌아오는 게 없어서 고생한다고 경험담을 전해주는 지인들도 있었지만 저희는 그저 행복해 보이는 아들 부부의 모습을 보면서 뿌듯했고 아낌없이 보태고 싶은 마음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파트를 증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며느리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워낙 바쁜 신혼생활 탓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도 회사 일이 바쁘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저희와의 소통이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전화나 문자로 매일같이 안부를 물어오던 며느리가 어느새 연락을 거의 끊다시피 해버린 겁니다. 되려 사돈댁을 챙기는 모습은 종종 며느리 메신저 프로필 사진이 바뀌는 걸 보고 알아챌 수 있었습니다. 주말마다 친정에 들러서 시장도 같이 보는 것 같았고 필요한 물품도 사다 드리며 다정하게 지내는 것 같더군요.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어 물었습니다. 너 요즘 바쁘니?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프로필 사진은 거의 매주 바뀌는 것 같던데. 죄송해요. 요즘 저희 친정에 일이 좀 있어가지고요. 친정에 일이 있어. 왜 사돈어른이랑 사부인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아니요. 별일은 아니고 아버지가 건강검진에서 이상 소견을 좀 받으셔가지고요. 별로 큰 문제는 아닌데 그래도 걱정이 돼서 매주 친정에 내려가고 있어요. 가족들이랑 시간 좀 보내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 많이 신경 쓰이셨죠? 죄송해요. 아휴, 아니다. 죄송은 무슨. 괜찮다, 괜찮아. 사돈어른께 안부 전해드리고 사돈어른이 편찮으시다는 말에 뭐라 더 할 수 있는 말이 없더라고요. 하지만 며느리는 그날 이후로도 몇 개월 동안 저희 부부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태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 더욱 뚜렷하게 확인된 건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된 시점이었습니다.
물론 아주 심각한 병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검사와 치료를 위해 일주일간 입원해야 했습니다. 그때 저는 며느리가 그래도 명색이 시아버지가 입원을 했으니 얼굴이라도 잠깐 비추겠지 하고 내심 며느리가 찾아올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들 혼자 병원에 찾아왔더라고요. 예, 새아가는 어디 가고 너 혼자 덜렁 왔어. 아, 그냥 지금 회사 일이 좀 바빠서요. 안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일이 바빠도 그렇지 시아버지가 이렇게 아파서 입원을 해 있는데 전화 한 통 안 하고 남편한테 안부나 전해달라고 한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니? 나는 걔 그렇게 안 받는데 참 너무한다. 요즘은 전화도 안 하고. 아, 여보. 너무 그러지 마라. 일이 바빠서 그렇겠지. 남편은 겉으로는 직장 생활하느라 바빠서 그런가 보다 라며 받아들이는 것 같았지만 몰래 한숨을 쉬곤 했습니다. 저 역시 솔직히 며느리에게 많이 서운했습니다. 신혼 때만 해도 어머님, 아버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필요한 거 없으세요? 라며 자주 연락하던 며느리였는데 이제는 저희의 사소한 일상조차 살피지 않는 것 같아 마음이 좀 그렇더군요. 이번 마지막 날까지도 며느리는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고 퇴원하는 날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얼굴 한 번 비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들이 며칠 뒤 저희 집에 잠깐 들렀을 때 참다 못한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군요. 새아가는 정말 많이 바쁜 모양이구나. 회사에서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거냐? 내가 큰 걸 바란 건 아니다마는 안부 전화 한 통 없는 건 참 속상하다. 서운하기도 하고. 요즘 회사에서 야근도 많고 실적 압박이 좀 심해서 그런가 봐요. 집에서도 퇴근하고 들어오면 바로 자고 그래요. 어머니, 아버지가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세요. 며느리가 정말 바쁜 건지 아니면 다른 사정이 있는 건지 궁금했지만 아들이 굳이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대화를 이어나가기가 좀 어렵더군요. 남편과 저는 괜히 서로 눈치만 보다가 입을 다물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편에는 조금씩 근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증여 계약서에 사인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부터 시부모를 외면하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우리가 섭섭하게 한 게 있을까 하는 생각에 남편과 함께 먼저 나서서 뭘 더 챙겨줘야 하나 고민도 해봤지만 이미 아파트까지 증여해 준 마당에 저희가 아들 부부를 위해 더 해줄 수 있는 건 없었습니다. 우리가 효도 계약이니 뭐니 하는 걸 넣어서 괜히 우리를 불편하게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 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네. 그러게요. 허심탄회하게 말이라도 좀 해주면 좋을 것을. 바쁘다는 걸로 계속 빙빙 둘러대기만 하니 참 답답하기만 해요. 참네, 대놓고 새아가. 너 요즘 왜 이렇게 달라졌냐? 예전에 아파트 증여받을 때 효도 계약서에 사인한 건 벌써 다 까먹은 게야? 하고 물어볼 수도 없는 노릇이고 답답하다 답답해. 결국 저희는 마음속에 돌덩어리처럼 무거운 감정을 그대로 안은 채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우리가 더 아프거나 돌봐줄 사람이 필요할 때 과연 며느리는 어떻게 나올까 하는 불안감까지 가지게 됐습니다. 남편은 빈말처럼 효도 계약서를 다시 읊어줘야 한다며 농담을 하곤 했는데 그 목소리가 결코 가볍게 들리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일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죠. 마침 그날은 저희 생일이기도 했기에 생일 축하는 해 주려나 보다 하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집으로 오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맛있는 생일상을 차려놨다면서 말이죠. 그 전화를 받고 저는 괜히 기대가 되어서 어떤 옷을 입고 갈지 한참을 고민하고 생일상을 같이 먹은 뒤에는
어떤 대화를 나누면 좋을지까지 상상했습니다. 그동안 묵혀왔던 걱정들을 털어내고 이전처럼 살가운 사이로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기대도 했습니다. 그리고 고민 끝에 고른 옷을 입고 저와 남편은 아들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 며느리가 문을 열고 환한 미소로 저희를 반겨주더군요. 그런데 왠지 모르게 그 미소 뒤에는 어색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들은 거실에서 저희를 맞아줬는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집 안 전체에 묘하게 정리가 덜 된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뭔가 모르게 어수선했다고나 할까요? 물론 아들도 일을 하고 며느리도 직장 생활을 하니 바쁠 수밖에 없을 테지만 적어도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초대를 한 거라면 보통 조금은 더 깔끔하게 집을 정리해 두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각종 음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신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어요. 늘 밥 반찬으로 먹는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 몇 가지와 미역국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양도 많지 않았고 미역국의 색깔도 이상하리만치 짙은 갈색이었습니다. 미역국은 보통 간장이 아니라 국간장이나 소금을 쓰는데 왜 이렇게 국물이 검을까 하는 궁금증이 스쳤지만 내색하지 않고 그냥 자리에 앉았습니다. 남편도 눈으로 한번 훑더니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어요. 그래도 차려준 것에 대한 정성으로 먹으려고 했죠. 저는 잘 먹겠다고 생일상을 차려줘서 고맙다며 웃는 얼굴로 수저를 들었지만 미역국 한 입을 떠먹자마자 바로 뱉어버렸습니다. 정말 짜도 이렇게 짤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짠 맛이 강하게 느껴졌거든요. 소금을 한 트럭 들이부은 걸로도 모자라서 약간 오래된 기름, 냄새까지 나는 것 같아서 도저히 먹을 수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차려준 사람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싶어 최대한 티내지 않고 조용히 몇 숟갈 뜨다가 도저히 먹기가 힘들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지 주변에 있는 반찬 몇 가지를 집어먹더니 한숨을 푹 내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어머님, 아버님? 혹시 음식이 입에 안 맞으세요? 아, 아니다. 맛있네. 맛있어. 잘 끓였네. 반찬도 잘했고. 정말요? 다행이에요. 혹시나 입맛에 안 맞으시면 어떡하나 걱정했거든요. 저, 어머님, 아버님 사실 제가 오늘 두 분을 집으로 오라고 말씀드린 건 어머님 생신을 축하해 드리기 위한 목적도 있지만 다른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어서이기도 해요. 저 사실은요, 임신을 하게 됐어요. 오늘 병원에 가보니까 7주 됐다고 하더라고요. 뭐? 임신을 했다고? 네. 그래서 지금 살고 있는 이 집이 조금 비좁을 것 같아서 이사를 생각 중이거든요. 지금이야 좀 이르다 싶겠지만 이런 건 미리미리 생각을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대출을 받기에도 좀 빠듯할 것 같고 그동안 저축해 놓은 돈도 많이 부족해서요. 그래서 혹시 어머님, 아버님께서 조금만 지원을 해주실 수 있을까 해서. 어머니, 아버지, 그렇다고 너무 부담 갖지는 마세요. 저희가 빌리는 만큼 빨리 벌어서 빨리 갚을게요. 그냥 조금만 도와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부담 드리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요. 그 말을 듣자마자 여러 감정이 뒤엉켰습니다. 우선 손주가 생긴다는 사실은 기뻤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서운함이 스멀스멀 올라왔습니다. 진심으로 제 생일을 축하해 주기 위한 게 아니라 이 말을 꺼내기 위한 게 진정한 목적이었던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남편은 그래도 겉으로는 축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돈 이야기는 천천히 나눠보자며 대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식사답지 않은 식사를 마치고 난 뒤 저는 주방을 잠깐 둘러보았습니다. 그리고 싱크대 쪽을 보는데
처음 보는 용기들이 보이더군요. 마트에서 파는 반찬 용기 같기도 했고, 어딘가 집에서 가져온 듯한 투명한 플라스틱 통도 있었습니다. 설마 밖에서 사온 반찬으로 차린 건가 생각했지만, 뭐 그럴 수도 있지 싶어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구석엔 왠지 모를 찝찝함이 가시질 않았습니다. 그날 아들과 며느리는 오랜만에 왔으니 자고 가라며 저희 부부에게 작은 방을 내어주었습니다. 남편과 저는 하루를 정신없이 보낸 탓에 누우면 금세 잠이 들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희한하게도 제 머릿속에선 도대체 왜 음식에서 이상한 맛이 난 건지, 미역국에서는 왜 그렇게 짠 맛이 난 건지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잠 못 들고 뒤척거리다가 새벽 2시가 조금 넘었을 때 저는 갈증이 느껴져 물을 마시려다 주방 근처에서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리는 것을 듣게 됐습니다. 아들 부부가 아직도 깨어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물만 마시고 방으로 돌아가려다 저도 모르게 두 사람의 대화를 듣게 됐습니다. 아씨, 너무 티났나? 어머님이 혹시라도 알아차리신 거 아니야? 아까 보니까 표정이 많이 안 좋으시던데. 글쎄, 눈치는 빠른 편이시긴 하거든? 근데 난 잘 모르겠던데. 에이, 우리 친정엄마가 만들어준 거 먹고 남은 건지 모르셨을 거야. 아무리 눈치 빠른 어머님이라 하시더라도 그것까지 알아차리셨겠어? 되게 잘 드시던데. 휴, 나는 먹다 남은 거 티났을까봐 아주 혼났네 정말. 뭐 하긴 새로 만든 거나 먹다 남은 거나 맛은 거기서 거기긴 하지. 그나저나 돈 안 빌려주시겠다고 하시면 어떡하지? 대출 받을 여력도 없는데 골치 아프네. 설마 우리한테 안 빌려주시겠어? 이 아파트도 어머님, 아버님께서 증여해 주신 거잖아. 그 못 같은 효도 계약서인지 뭔지 이상한 걸 쓰긴 했지만 얘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 그거 좀 이상한 것 같아. 요즘 시대에 누가 그런 걸 써? 나 진짜 이런 걸 써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도장 안 찍으면 집 안 주실 것 같아서 억지로 웃으면서 도장 찍었잖아 진짜. 당신이 이해 좀 해. 우리 부모님 고리타분한 옛날 분들이신 거 당신도 잘 알잖아. 그거 법적으로 효력 없는 거겠지? 그냥 형식상으로만 작성하는 거지? 아마도 그럴걸? 솔직히 어머니랑 아버지도 뭐 우리한테 효도를 바라시고 그걸 적어달라 하셨겠어? 분명 옆에서 누가 바람 넣으셨을 거야. 이걸 쓰면 좋다더라. 자식들이 말도 잘 듣고 괜찮더라 하면서. 안 봐도 비디오지 뭐. 두 사람의 대화를 들은 제 가슴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듣지 않아도 될 이야기를 들어버렸다는 자각과 함께 충격이 몰려오더군요. 아들 부부가 차린 생일상이 사실은 먹다 남긴 음식이었다는 사실이 머릿속을 아프게 울렸습니다. 게다가 저와 남편에 대한 뒤 얘기까지 하는 걸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차마 두 사람의 대화를 더 들을 자신이 없어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런데 충격이 꽤 강했던지 한참이 지나도 진정이 안 되더군요. 한참 동안 생각을 하던 저는 조용히 남편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남편은 자다가 깨어 몹시 피곤해 보였지만 제 얼굴에 실린 심각함을 보고서는 자세를 고쳐 앉고 제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조금 전 아들 부부의 대화에 대해 털어놓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제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점차 이해하고는 얼굴빛이 하얗게 질리기 시작했어요. 그럼 우리가 먹은 음식이 먹다 남긴 음식이라는 거지. 세상에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가 있어. 새로 한 음식도 아니고 먹다 남긴 걸 음식물 쓰레기를 상에 올렸다는 거잖아. 물론 먹다 남은 음식이라고 해서 못 먹을 건 아니지만 생일상에 그런 걸 올렸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건 우리를 초대한 목적이 결국 이사 자금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럴 거면 차라리 다른 방식으로 이야기를 꺼내든가 하지. 굳이 이렇게까지 기분을 잡치게 만들 필요가 있었느냐고. 이해가 안 돼요, 정말. 여보, 우선은 내일 아침에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집에 가자. 굳이 여기서 언성을 높이거나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리고 금전적인 문제는 나중에 이야기를 하자고 하자. 머리가 다 아프다. 그렇게 저희 부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고 아침이 되자 아들과 며느리가 일어나 방문을 열고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해맑은 목소리로 잘 주무셨느냐고 물었지만 저는 도저히 며느리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 행동하는 며느리가 낯설게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저희는 일어나자마자 일단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에 당황스러움이 역력해 보였지만 그것까지 신경 쓸 여유가 저희에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남편도 먼저 입을 떼지 않았죠. 점심이 지나고 나서야 남편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할 생각이야? 돈 말이야. 도와줄 생각이 있어. 솔직히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아니, 도와주기 전에 최소한 우리한테 미안함이라도 표현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어이없이 기분이 상해버렸는데 사과 한마디 없이는 그 어떤 도움도 주고 싶지 않네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제 말에 동의를 해줬지만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자연스럽게 아들 내외와 연을 끊고 살아야 하는지 아니면 작정하고 찾아가서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우습게 만드느냐고 때려 엎어야 할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저희 부부를 휘감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며칠 후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저희 집으로 먼저 찾아왔습니다. 연락 한 통 없이 말이죠. 그런데 눈치를 슬금슬금 보는 아들과는 달리 며느리는 평소보다 훨씬 당당하고 여유로운 표정을 지어 보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저와 남편이 보는 앞에서 소파에 턱하니 앉아서 다리를 꼬더니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어머님, 며칠 전에 저희 집에서 주무셨던 날, 어머님 밖에서 저희 이야기 듣고 계셨던 거 다 알아요. 어머님이 뭐 어디서부터 들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머님이 단단히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해명하려고 찾아왔어요. 해명해도 되죠? 맞아요, 어머니. 저희 이야기도 들어보셔야지. 계속 꽁하게 계시면 어떡해요? 저는 며느리와 아들의 말을 듣고 순간적으로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물고 애써 감정을 누르려 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는 제 표정을 보고서는 조금도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뻔뻔하게 말을 이어나갔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요즘 누가 시어머니 생신상에 그렇게 정성을 들이나요? 나가서 사 먹던가 아니면 그냥 밀키트로 된 거 사서 만들어 차려드리고 말지.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요. 너는 지금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화가 난 걸로 보이니? 그럼 뭐 저희가 돈 달라고 한 것 때문에 그러세요? 그래. 차라리 돈이 필요했으면 그냥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줄 수 있느냐 물어봤어야지. 사람 기분을 그렇게 잡쳐놓으니 좋던. 솔직히 어머님, 아버님 저희한테 해주신 거 고작 쥐콩만한 아파트 한 채 증여해 주신 것밖에 없잖아요. 겨우 집 하나 해주신 거 가지고 언제까지 계속 생색내실 생각이셨어요? 그 말에 남편과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머릿속에서 며느리가 방금 내뱉은 말들이 계속해서 맴돌았습니다. 저희로서는 평생을 모은 돈이었는데 아들이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기를 바래서 큰맘 먹고 장만해 준 집이었는데 며느리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들은 저희 두 사람의 표정을 보고 머뭇거리며 말이 헛나온 거라고 애써 변명을 했지만 저희 부부의 귀에는
그 어떤 말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동안 꾹꾹 참아오던 분노가 화산이 터져버리듯 폭발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뭐라고 했니? 그 집이 그냥 얻어진 줄 아니? 우리가 입을 거, 안 입고 먹을 거 좀 덜 먹고 평생 모은 피 같은 돈으로 사서 너희한테 준 아파트야. 그런데 그걸 겨우라고 말하는 거니, 지금? 어머님, 솔직히 저희도 두 사람이서 겨우 벌어먹고 사는 거예요.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다고요. 고작 돈 가지고 이렇게까지 화내실 건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 그러면 이걸 보고도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나 보자. 너 이거 기억나니? 우리가 그 집을 너희에게 넘길 때 작성한 효도 계약서야. 조건부 증여로 너희들이 변호사 사무실까지 직접 찾아와서 직접 서명하고 도장 찍은 거. 기억 안 나니? 어머님, 그런 거 다 형식상이잖아요. 요즘 그런 계약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러세요. 참 고리타분하다, 고리타분해. 그래. 이게 과연 형식상으로 만들어지기만 한 서류인지 의미가 있는 서류인지는 법이 알려주겠지. 너희랑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네 태도를 보니 이렇게 해야만 하겠다. 제 목소리는 누구보다 이성적이고 담담했지만 속으로는 수없이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대로 더 참을 수는 없었어요. 그냥 참고 넘어갔다가는 제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았거든요. 저는 곧장 안방으로 들어가 휴대전화를 꺼내 들고 당시 계약서 작성을 도와준 변호사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해당 계약에 대한 위반건으로 소송을 진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짧은 침묵 끝에 변호사님께서 알겠다고 소송을 준비하겠다는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희에게는 찾아오지 않을 것 같던 가족 간의 피 튀기는 싸움이 시작되고야 말았습니다. 그렇게 전화 통화를 마친 뒤 저는 계약서와 관련 서류들을 하나하나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계약서 사본, 당시 작성했던 메모, 그리고 그날 새벽. 혹시나 몰라 녹음을 해 놓은 두 사람의 대화 내용까지 모두 증거 자료로 제출하기 위해 모아두었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더 이상 무시당하지 않겠다는 결심으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남편도 묵묵히 제 편이 되어줬어요. 처음에는 이렇게까지 해야만 하나 싶었는데 이 놈들 하는 꼴을 보니 괘씸해서 그냥은 못 넘어가겠어. 가족 간의 연을 완벽하게 끊어낼 각오를 하고 이제 다 정리하자고 여보. 우리한텐 절대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그때 변호사님이 하신 말씀대로 세상에 100%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이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였나 봐요. 마음 한 구석이 참 씁쓸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식으로 싸움을 벌인다는 것 자체가 기분이 참 그렇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정도가 지난 후 법정에서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는 무겁고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와 남편은 손을 꼭 맞잡고 원고석에 앉아 있었고 피고석의 아들과 며느리는 얼굴이 굳은 채 서로 눈치를 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 측에서도 변호사를 선임한 건지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발언을 시작했습니다. 가족 간 효도는 도덕적 의무이지 법적 구속력이 없는 데다가 가족 내의 갈등으로 이미 준 아파트의 증여를 취소하겠다는 원고의 주장은 지나치며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더군요. 저희가 무리한 걸 요구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대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걸 보며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가 차분하게 일어나 반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본 사건은 단순히 가족 간에 일어난 갈등 따위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피고들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위반하였으며 지속적으로 원고를 모욕하고 정신적 피해를 안겼습니다. 계약서, 원본과 더불어
피고들이 저지른 발언들이 담긴 녹취를 증거로 제출합니다. 원고 측이 모아온 증거들이 꽤 많네요. 피고 측, 효도를 조건으로 한 계약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대출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고 집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저는 그게 그냥 형식적인 걸로만 알고 있었어요. 솔직히 살아가면서 계약서 내용대로 다 지키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재판장님도 사람이시잖아요. 모두 다 완벽하게 지키고 살지는 않으실 거 아네요? 피고, 여기는 법정입니다. 소란 떨지 말고 정숙하세요. 며느리의 뻔뻔한 모습에 배심원들은 웅성거렸고 저희 변호사는 곧바로 표정을 굳혔습니다. 저는 가슴 속에서 또 한 번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쩜 사람이 반성하는 기색 하나 없이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는지. 결혼 전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을 때와는 전혀 다른 모습의 정말치가 떨릴 정도였죠. 저희 변호사는 이어 녹취록을 재생했습니다. 녹취록이 조용한 법정을 울렸고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 내용에 법정안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판사님께서는 곰곰이 생각을 하시는 듯 한동안 말을 잊지 못하시다 서류를 탁 소리나게 덮으셨고 아들은 입을 꾹 다문 채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며느리는 본인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다는 듯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있었지요. 상대 측 변호사는 끝까지 이런 사례는 가정 내 다툼으로 봐야 한다고 항변했지만 저희 변호사는 절대 아니라며 단호하게 대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방패 삼아 계약을 위반하고 약속을 저버린 채 부모를 모욕한 피고들의 행동은 결코 간단한 가족사로 치부할 수 없습니다. 이는 법적 책임을 묻기에 충분합니다. 본 법원은 계약의 조건이 명백히 명시되어 있으며 피고들이 이를 위반한 사실이 입증되었음을 확인했습니다. 효도 의무가 도의적 요소를 포함하더라도 계약에 기재된 조항에 따라 이는 유효한 계약으로 간주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부동산 증여를 취소하고 원고에게 소유권을 환원하는 것으로 판결합니다. 법정은 저희 부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효도 계약서는 엄연히 법적인 효력이 있는 것이었고 그것을 어긴 것은 아들 내외였기에 증여받은 아파트를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어요. 판결이 나자마자 며느리는 갑자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 손가락으로 저를 가리키며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더군요. 이게 말이나 되는 판결이에요. 솔직히 막말로 저희가 대체 뭘 어떻게 했는데요. 뭐 쌍욕을 퍼부은 것도 아니고 손찌검을 한 것도 아닌데 살고 있는 집을 뺏으시다니요. 심지어 지금 저는 홀몸도 아닌데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당신도 입이 있으면 뭐라고 이야기를 좀 해봐. 꿀 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지 말고. 피고, 여기는 법정입니다. 아까도 정숙하라고 말했을 텐데요. 어머님이 말씀해 보세요. 정말 저희를 상대로 이렇게까지 하시겠다고요? 어머님이 저희한테 이러시고도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주무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저는 이 판결 인정 못해요. 항소할 거예요. 아들은 옆에서 며느리의 팔을 잡으며 말렸지만 며느리는 손을 뿌리치고 눈물을 글썽이며 끝까지 가보자고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고 악을 쓰듯 외쳤습니다. 판사님께서 여러 차례 주의를 주신 끝에야 며느리는 입을 꾹 다물고 법정 밖으로 나가더군요. 그 모습이 어찌나 그렇게 추해 보이던지. 그렇게 법원 판결이 난 뒤 아들과 며느리는 결국 집을 비워야 했습니다. 급하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자본 내에서 이사갈 곳을 찾으려 했지만 집값이 상당히 비쌌고 대출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 결국 외곽의 낡은 빌라로 들어가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곳은 수도관이 자주 고장나고 겨울이면 난방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곳이라고
악명이 높은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회사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돈이 어디로 새는 건지 돈이 모이지 않아서 생활이 완전히 궁핍 그 자체인 것 같았어요.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다 아냐고요? 며느리, 아들 할 것 없이 매일같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자기네들이 이렇게 살고 있다. 죄책감이 들지 않느냐 하면서 말이죠. 나중에는 벽에 곰팡이가 슬어 있는 것까지 찍어서 보내주더라고요. 그리고 몇 개월 후 아들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그때는 저희 두 사람 다 제 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저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뻔히 다 아는데 제가 그런 행동을 하다니 제가 정말 죽일 놈이었어요. 이제라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용서는 그때 판결문이 내려졌을 때 빌었어야지. 이제 와서 빌어본들 무슨 소용이 있니? 버스는 떠났고 마음도 다 떠나버렸는걸. 이제 우리는 우리 인생을 살기로 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쏟아부었으니 이제는 우리 스스로의 노후를 위해 시간을 좀 쏟아보려고. 어머니, 그러지 마시고 제발 한 번만요. 네. 차라리 제가 이혼을 할게요.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면 그때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이건 네가 이혼을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아직 너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는 것 같으니 너희가 뭘 놓쳤는지 그리고 뭘 잘못했는지 생각해보고 깨달을 쯤에 뼈저리게 반성하기를 바란다. 이만 끊으마. 전 단호하게 아들의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솔직히 마음이 쓰이지 않는다면 거짓말이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아들과 며느리가 만든 것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남편과 저는 오래전 약속했던 유럽 여행을 마침내 떠나게 됐습니다. 떠나기 전까지는 마음이 조금 쓰였지만 막상 비행기에 올라 끝없는 창공을 바라보니 그간 쌓여있던 속상함이 조금씩 옅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태어나 처음 와보는 유럽 여행. 남편과 저는 벅찬 마음을 가득 품고 여기저기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파리의 노천 카페에서는 달콤한 크레이프 케이크와 커피 한 잔을 즐기며 여유를 만끽했고, 베네치아에선 곤돌라를 타고 운하를 지나며 한국에서는 보지 못했던 낯선 풍경들에 한없이 감탄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처음으로 설산을 올랐는데 높은 산에 올라 깊은 숨을 들이켰다가 뱉어보니 묵직하게 남아있던 가슴 속 응어리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 달 정도의 유럽 여행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저희 부부는 살던 곳을 떠나 조용한 해안가 마을 근처에 작은 주택을 한 채 마련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도시와는 다른 푸른 하늘, 맑은 공기가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습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해변을 거닐며 산책을 하고 돌아오면 직접 볶은 원두로 커피를 내려 마시는 것이 일상이었어요. 저녁엔 와인을 한 잔 기울이며 서로의 하루를 돌아보곤 했지요. 그리고 남편은 낚시 도구를 사들여 매주 주말마다 바다로 나갔고 저는 화분들을 키우면서 마음을 다스렸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저희 부부가 정말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식에게만 매달려 지내던 시절엔 상상도 못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자연스러웠고 그런 여유 속에서 비로소 우리의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때때로 저녁 무렵이면 둘이 나란히 바닷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보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여보, 여기서 매주 주말마다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파티라도 열까 싶어. 바다는 참 낭만적이야. 이 좋은 걸 왜 이제야 누리고 살까 우리는. 그러게요. 조금 더 빨리 알았다면 좋았을 걸. 그래도 이제라도 우리를 위해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아들을 위한 삶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두 사람만을 위한 삶. 아들 내외의 소식은 가끔 그 동네에 살고 있는 지인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동네에서 허구한 날 싸운다고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 시선 따위는 신경도 쓰지 않은 채 말이죠. 물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구석이 쓰린 것도 사실이지만 더 이상 아들 내외의 문제를 떠안고 해결해 줄 생각은 조금도 없습니다. 한 번 내린 결정이니 이번에야말로 끝까지 마음을 다잡을 작정이거든요. 자식에게 모든 걸 안겨주기 위해 참아온 오랜 세월에서 이제야 벗어났으니 저희 부부가 누리는 자유를 스스로 놓아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 또한 인생을 가지고 있는 개별적인 존재입니다. 자녀를 위해 희생한 시간이 길었다면 이젠 자신을 위해 살 때도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자식이 성인이 되었다면 부모에게 무조건적인 헌신을 요구할 권리는 없지 않을까요? 저도 한때 아들 내외와 연을 끊겠다는 결정을 내리고 아주 잠시 동안 죄책감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다가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는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하지만 결국 스스로가 아니면 내 인생을 챙겨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가끔씩 젊었을 적 우리 부부가 얼마나 고단했는지 떠올리면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하지만 확신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행복합니다. 근심 걱정 없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 늦게나마 깨달았지만 저희도 저희의 삶을 재밌고 충실하게 누릴 권리가 충분히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쩌면 애초에 그걸 너무 미뤄두었던 게 문제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따금 제 지인은 제게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부모가 자식을 놓아버리면 어쩌느냐 하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제가 놓은 것이 아니라고 항상 답해줍니다. 이미 아들은 성인이 되었고 본인이 저지른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이제는 진짜 어른이 될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누군가는 저희 부부를 보고 너무 이기적이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꿔 생각하면 우리가 평생을 착실히 살아오며 얼마나 가족을 위해 헌신했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면 이제야말로 우리의 행복을 찾아 떠나는 선택을 존중해 주리라 믿습니다. 죽는 날까지 후회만 하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분주하게 돌아가던 세상에서 한 발짝 떨어져 우리는 매 순간 소소한 즐거움을 찾으며 삽니다. 아침이면 남편과 커플 운동복을 입고 가볍게 조깅을 나가고 낮에는 서로 각자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저녁이면 다시 만나 오늘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는 평범하고 행복한 삶. 이보다 더 만족스러운 삶이 있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 중에 난 아직도 자식을 위해 헌신해야 하나 하고 망설이는 분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 사랑도 좋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는 일은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번뿐이고 웃으며 마무리하려면 누구보다 스스로를 아껴야 하니까요. 그러니 망설이지 마시고 남은 날들에 좀 더 진심으로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여행이든 취미든 뭐가 됐든 본인의 행복을 위해 한 걸음 나아가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저희 부부는 이미 그 길로 발걸음을 옮겼고 지금까지 그 선택을 한 것에 대해 단 한순간도 후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서로에게 충실하며 행복을 누리고 즐길 겁니다. 부모도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며 사연을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머님, 아버님의 생각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저는 또 다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통해 앞으로도 따뜻한 정을 나눌 수 있게 함께 해주세요. 어머님,
아버님의 삶의 지혜와 경험을 나눌 수 있는 통로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인생을 바꾸는 관점을 통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